미국의 4월 종합 구매 관리자 지수 예비치가 51.2로 전달보다 하락하며 경기 둔화 신호를 보였습니다. 서비스업 PMI는 51.4로 시장 예상치를 빗돌며 위축세를 나타나는 반면 제조업 PMI는 50.7로 기대치를 상회하면서 소폭 개선됐습니다. 전문가들은 관세와 경제 불확실성이 서비스업 부분에서 부담으로 작용했지만 내수 중심의 제조업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의 신규 주택 판매가 3월에도 증가했습니다. 미 상무부는 3월 신규 주택 판매 건수가 연율 기준으로 72만 4천 건으로 전월 수치보다 7.4%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 주택 시장의 경기 둔화가 멈추고 완만한 회복 초입에 들어섰다고 해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중 관세를 품목에 따라서 절반 이상 인하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관세 문제를 두고 중국과 협상이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취지로 중국 관세가 145%까지 오른 적도 있었지만 그렇게 높게 유지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밤사이 뉴욕 증시에서 있었던 일 쉽고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글로벌 증시 와이드 진행의 이연아입니다. 뉴욕 증시는 셀 USA가 아니라 바이 USA가 됐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상승하는 흐름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중국과의 무역 전쟁에서 이 관세율을 일방적으로 내리진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찜찜한 상황은 여전하고 있습니다. 네, 미중 무역 갈등의 빅딜 가능성이 퍼지면서 이틀 연속 뉴욕 증시는 안도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그 전날보다 상승폭이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면서 마감했는데요. 자세한 마감 상황 살펴보시죠. 네, 미중 무역 갈등이 완화될 거란 기대감에 파월 의장 조기 해임설까지 일축되면서 투자 심리가 다시 살아나는 모습입니다. 그 영향으로 뉴욕 증시는 2거래일 연속 되돌림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살펴보시면 2.5% 상승해줬고요. S&P 500 지수 1.67%, 다우존스 지수 역시나 1.07% 상승해주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10년 만기 미 국채금리는 오늘 0.09% 소폭 하락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오늘 4% 가까운 상승폭 기록했는데요. 미중 관세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오늘 장안에선 반도체주들이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 영향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오른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오펙과 오펙 플러스의 증산 확대 소식에 WTI 국제유가는 2.17% 떨어진 모습입니다. 배럴당 62달러 선에서 거래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히트맵 열어서 자세한 종목별 흐름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을 뒤덮었던 셀 USA 먹구름이 조금씩 걷히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일부 섹터는 하락세로 돌아서긴 했지만 전반적으로는 초록불을 지켜내며 장을 마감했는데요. 먼저 테크놀로지 서비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간 탄탄하게 올라줬던 넷플릭스는 오늘 일부 상승분을 반납했지만 그래도 0.89% 오르면서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오라클과 세일즈포스도 나란히 3% 안팎의 상승세 이어갔고요. 팔란티어는 오늘 무려 7%가량의 높은 오름세 보여줬습니다. 또 서비스나우는 오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장중 6% 가까이 뛰었는데요. 세일즈포스와의 전략적 협업 소식도 들려오면서 주가에 힘을 보탠 모습입니다. 이어서 다른 섹터들도 함께 살펴보시죠. 다음으로는 전자기술주 흐름 체크해보겠습니다. 미중 관세 협상 기대감 속에 반도체주들이 다시 한번 강세를 보였습니다. 엔비디아는 물론이고요. 오늘 브로드컴 4.3%가량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AMD도 오늘 5% 가까이 오르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 인텔의 경우에도 5.54% 상승해 주면서 좋은 흐름 보여줬습니다. 특히 인텔은 전체 인력의 20% 이상을 감원할 계획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구조조정을 통한 체질 개선이 기대감이 이 주가를 밀어올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보잉도 시장에서 예상보다는 작은 손실을 발표하면서 오늘 6% 가까이 급등한 모습 살펴보실 수가 있는데요. 1분기 순손실은 주당 0.49달러로 예상치였던 1.18달러보다 크게 줄었습니다. 보잉은 향후 미 연방항공청에 737 맥스 기종의 생산 확대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란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이어서 살펴보시죠.
오늘 금융주 쪽도 역시나 견조합니다. JP모건 오늘 2.23% 상승세 보여줬고요. 웰스파고의 경우에는 2.58% 상승세 역시나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3% 가까운 높은 오름세 기록하면서 오늘 시장 안에서 눈에 띄는 흐름을 연출했습니다. 또 한편 리테일 트레이드 쪽은 이 보합권의 흐름 속에서 월마트와 코스트코의 희비가 엇갈린 모습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의료기술주들도 오늘은 비교적 혼조세를 좀 나타냈는데요. 에브비는 1.8%의 강세, 일라이릴리는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감했지만 존슨앤존슨 그리고 에보트, 머크까지 오늘 좀 빨간불을 켜는 종목들이 보여주면서 지수에 부담을 줬습니다. 또 미국 FDA가 식품에 쓰이는 합성 색소를 단계적으로 금지하겠다고 밝히자 오늘장 안에서 코카콜라, 펩시코, 켈로그 등 주요 음식료주들이 약세를 보인 모습입니다. 이어서 M7 마감 상황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M7 기업들의 주가가 이틀 연속 강하게 올라줬습니다. 먼저 애플부터 살펴보시면요. 애플 2.4%가량 올라주면서 204달러 선에서 거래가 됐습니다. 애플이 유럽연합의 디지털 시장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5억 유로 규모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이유는 애플이 앱스토어 외부에서 결제를 유도하거나 다른 대체 서비스를 안내하는 걸 막았다며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애플은 사용자 보안을 이유로 반박했고 이번 결정에 항소할 계획입니다. 다만 이 소식이 오늘 시장 분위기엔 큰 영향을 주진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엔비디아 살펴보시면 엔비디아 오늘 3.86% 가까이 오르면서 102달러 선 100달러를 다시 회복한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엔비디아의 H20 칩에 미국이 수출 제한을 걸자 알리바바랑 텐센트 같은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무려 17조 원어치를 미리 주문해서 일부는 이미 확보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맞서 중국도 AI 자립의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화웨이는 자체 칩 910C 양산에 들어갔고 아이플라이텍이라는 기업은 화웨이 칩만 써서 만든 대형 언어 모델 싱어 X1을 공개하면서 기술 경쟁력 키우기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오늘 마이크로소프트도 2%가량 오름세 보여줬고요. 아마존닷컴의 경우에는 4.28% 올라주면서 180달러 선에서 거래가 됐습니다. 고율 관세를 피하려는 움직임 속에서 아마존과 월마트의 판매 업체들이 최근 재고를 캐나다 보세 창고에 비축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최대 145% 관세를 예고하자 관세 혜택이 있는 캐나다를 일종의 우회 경로로 활용하는 건데요. 물류업체 플렉스포트에 따르면 중국발 캐나다행 물류량이 최근 50%나 급증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아마존의 주가는 오늘 4%가량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수익성 우려가 있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을 통해 관세율이 상당히 낮아질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고 백악관도 관세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투자 심리가 되살아난 모습입니다.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파벳도 2.5%가량 올라줬습니다. 알파벳이 베트남에 있던 생산 거점을 인도로 일부 옮길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베트남산 제품의 최대 46%의 고율 관세를 예고하면서인데요. 알파벳은 픽셀 휴대폰의 주요 부품과 완제품 생산을 인도로 확대하고 해외 수출도 함께 검토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움직임은 탈중국에 이어서 탈베트남까지 이어지는 흐름으로 글로벌 제조 중심축이 인도로 옮겨가는 신호탄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메타 플랫폼스 오늘 4%가량 올라줬습니다. 메타는 요즘 여러 이슈로 뜨거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먼저 유럽연합에서는 이용자 데이터 수집을 사실상 강제했다며 메타에 약 3천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고요. 프랑스에선 언론사 200곳이 개인정보 남용을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여기에 미중 관세 갈등으로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광고를 줄이게 된다면 메타는 최대 10조 원 규모의 매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메타는 동영상 편집 앱 에디츠를 전 세계에 출시하며 틱톡 이용자들을 자사 플랫폼으로 끌어오려는 움직임도 함께 보이고 있습니다. 테슬라 오늘 장에서 5.37% 강세 나타냈습니다. 250달러 선에서 거래가 됐는데요. 테슬라가 1분기 실적은 부진했지만 일론 머스크 CEO의 복귀 선언에 주가는 반등한 모습입니다. 머스크는 다음 달부터 트럼프 정부의 업무를 줄이고 다시 테슬라 경영에 좀 집중을 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소식에 테슬라 주가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급등한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실적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1분기 매출은 전년보다 9% 줄어든 193억 달러, 순이익은 무려 71%나 급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안에 저가형 전기차를, 내년에는 자율주행 로보택시를 양산하겠다는 발표가 나오면서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다시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신제품들이 테슬라의 브랜드 회복과 실적 반등의 열쇠가 될 수 있을지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됩니다. 다음으로는 글로벌 주요 이슈들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4월 서비스업과 제조업 경기가 엇갈린 흐름을 보였습니다. S&P 글로벌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4월 종합 PMI 예비치는 51.2로 전달보다 낮아지며 16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서비스업 PMI는 51.4로 전달보다 하락했고 시장 예상치인 52.8도 밑돌았는데요.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여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반면 제조업 PMI는 50.7로 시장 예상치인 49를 웃돌았고 전달보다도 소폭 상승했습니다. S&P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서비스업은 주문 둔화로 성장세가 눈에 띄게 약해졌고 제조업은 국내 주문 증가 덕분에 반등했지만 수출 주문은 급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경기 흐름이 업종별로 크게 엇갈리고 있다며 경제 불확실성과 관세 정책의 영향력을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한 최대 145%의 고율 관세를 품목별로 절반 이상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복수의 백악관 소식통을 인용해 현재 관세율을 50%에서 65%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일부 전략 품목에 대해서는 최소 100%의 고율 관세를 유지하되 국가안보와 무관한 품목은 낮은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식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며 관세율도 상당히 인하될 수 있다고 밝혔고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도 중국과의 교착 상태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 증시 주요 지수는 이틀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으며 시장에선 미중 무역 갈등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살아나는 모습입니다. 한편 중국은 사우드의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시황과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네, 글로벌 마켓 리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기업공시연구소의 변영인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대표님과 함께할 헤드라인부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미중 관세 협상 낙관 속에 1분기 어닝 시즌 전략은이라고 정해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어닝 시즌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시장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시장 달래기에 의해서 지금 좌지우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좋은 상승 흐름 이어지고 있는데요. 사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만 보더라도 셀 USA가 나타났습니다라고 했는데 다시 바이 USA로 지금 바뀐 모습입니다. 관세 전쟁에 대한 완화 기대감도 있고요. 또 파월 의장에 대해서 유화적인 발언까지 쏟아지면서 좀 시장은 안도 랠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간밤 3대 지수 모두 지금 상승하면서 다우지수는 1%, 나스닥도 2% 강한 흐름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속보도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표님 그래도 지금 수급 쪽으로는 좀 반등이 이뤄지고 있고 어제 이어서 오늘도 좋은 흐름 보여지고 있잖아요. 마감 상황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우선 가장 중요한 게 일단 뭐 글로벌 관세 리스크, 특히나 이 상호 관세가 90일 정도 유예가 됐고 이 부분 이후에는 중국과 미국의 이 대립 구도가 좀 더 장기화되지 않을까. 그래서 관세 전쟁이 격화되고 있고 미국이 추가적으로 중국에 대한 이 고율의 관세 부과를 했는데 사실 해당된 수치가 뭐 너무나 좀 말이 안 되는 좀 수치였잖아요. 뭐 145%, 뭐 165%, 뭐 이런 수치라는 것은 사실 뭐 너무나 이제 강경책이라고 하더라도 좀 지나친 그런 부분들이었는데 이런 기조가 트럼프 대통령으로 하여금 관세 인하를 좀 시사했다는 점, 여기 더해서 중국과 협상을 통해서 관세 리스크가 좀 완화될 수 있는 그런 기대감들이 전반적인 어떤 투심을 조금 개선시키는 계기로 좀 작용을 하지 않았나. 여기 더해서 뭐 최근에 이 연준의 독립성을 좀 침해하는 그런 발언들까지 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노이즈가 전반적인 어떤 미국의 기술주들, 특히나 최근 어떤 상황들 보면 공포와 탐욕 지수에서도 지금 1단계까지 좀 떨어졌어요. 극도의 공포 구간까지 떨어지고 난 이후에 지금 2단계 구간이죠. 공포까지 상승이 좀 했지만 중립 구간까지에 관련된 반등은 조금 더 확인이 좀 필요한 그런 시점이 아닌가. 다만 전반적인 수급 기조가 이전과는 좀 다른 양상을 좀 보여주고 있는 점, 특히나 기대할 수 있는 요인들이 1분기 어닝 시즌이 좀 본격화되고 있는 그런 과정에서 개별 기업들에 대한 실적 추정치가 상향되고 있고 지금 S&P 500 지수에 편입된 종목들의 한 60% 정도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에 대한 실적 성장이 60% 정도 이상 상회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견조한 미국의 경제 지표를 일부 좀 반영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의 개별적인 어떤 체질은 악화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익 개선 내지는 이익이 확장 기조를 좀 보이고 있다는 차이점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관세 리스크가 투심을 억제시킨 요인들은 맞지만 여기 더해서는 뭐 1분기 어닝 시즌에 관련된 기대감들도 재차 좀 부각될 수 있는 요인들이기 때문에 기술주 그리고 실적에 관련된 희비 양상 안에서 선별적인 어떤 종목들에 대한 어떤 반등 내지는 수급의 연속성들은 좀 더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뭐 아마존과 인텔이 이제 이번 주에 또 실적 발표를 하고 다음 주에는 뭐 애플, 그다음에 메타, 마이크로소프트의 기술주 실적 발표를 하게 되는데 전체적인 어떤 시장의 낙폭은 기술주 중심의 투매를 좀 유발하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저점을 형성하고 난 이후에 반등 추세를 조금 더 이어갈 수 있는지 여부가 좀 더 중요해 보이고 이 부분은 대체적인 어떤 이 관세 리스크 완화 기조와 좀 맞물리면서 수급 양상으로서 또 확인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테슬라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앞으로 M7 기업들의 어닝들이 발표가 될 예정인데 이에 대한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이걸 체크해 보시면서 또 투자 포인트까지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도 이 관세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 지표들은 나쁘지 않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도 포착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또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속보도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 미중 관세가 지금 가장 큰 포인트잖아요. 근데 간밤에는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관세를 145%였는데 지금 5%까지 인하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또 나오고 있고요. 좀 계속해서 이 협상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시장 속에서 이 관세 협상 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관세 협상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과연 테이블에 앉는가 이 부분이 조금 더 장기화되지 않을까 이 부분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노이즈가 좀 더 장기화되는 측면들 그래서 수급에 이 투매를 좀 유발했던 과정들은 중국과 협상이 좀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지배적이었고 이런 기조가 일단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 후퇴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죠. 네. 그래서 뭐 중국이 히토리 카드가 좀 먹힌 것이 아닌가 그런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보다는 처음에 너무나 이제 이 관세에 관련된 부가치 너무 이제 상향해서 이제 과하게 이제 부과를 해놓은 그런 수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금 한 50에서 60 내지는 뭐 70까지 낮춘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도 역시나 동종 국가들, 다른 국가들과 좀 대비해 왔을 때 중국 입장이 여전히 좀 높다고 좀 판단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네. 이 부분은 정상적인 어떤 관세를 부과하고 난 이후에 중국과 협상을 통해서 상당수 일부 품목에 대해서 유예할 수 있는 그런 기대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 집권 1기 때에 대한 흐름들, 중국에 대해서 25%에 관련된 추가 관세 부과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2기 때 조금 더 강화된 측면들을 반영시키고 있는 과정 정도 해석하면 좋을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뭐 지금 뭐 외신 보도에서 자꾸 이게 내용들이 뭐 많이 좀 달라지고는 있지만 네. 뭐 5월 초에 정상회담을 시작할 수 있다. 뭐 6월 초에 전망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중국과의 협상 진전 여부가 가장 중요한 좀 체크 포인트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뭐 관세 협상에 관련된 뭐 진전이 있었다라고 좀 언급을 했던 베센트 재무장관에 대한 메시지를 보면 이게 뭐 계속해서 지금 역시도 뭐 속보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뭐 재차 동일한 어떤 양상일 겁니다. 지금 중국에 대한 어떤 관세에 관련된 부과를 일부 인하할 것을 좀 시사하면서 정상적인 상호 관세 협상을 통해서 미국이 원하는 이득을 좀 취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좀 재차 높아지고 있는 점 이런 점들 좀 감안해 봐야 될 것 같고 여기 대해서는 뭐 종국적으로는 뭐 중국도 협상 테이블에 좀 임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은 굉장히 좀 높은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뭐 장기화될 수 있는 우려감들은 완화 기조를 좀 보였다. 다만 확연하게 관세 리스크가 명확하게 좀 해소됐다 내지는 긍정적인 협상 결과를 좀 도출한다. 뭐 이 부분까지는 뭐 속단하기는 다소 좀 이런 그런 구간이 좀 되지 않나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저는 약간 살짝 궁금한 게 지금 한국 부총리도 지금 우리나라도 미국으로 날아간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협상이 시작이 되는데 이거에 관련해서도 아무래도 중국과의 협상이 조금은 해결이 돼야 우리도 잘 해결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중국과는 별개죠, 사실 뭐 일단 뭐 통상 협의가 일본이 먼저 좀 진행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한국 시간으로 밤 9시죠. 네. 9시에 2+2 통상 협의가 좀 진행이 좀 되고 있는데 네. 일단 뭐 시장의 기대치가 높을 것 같아요. 하루 만에 모든 협상 결과에서 만족할 만한 특히나 뭐 자동차 섹터에서 한 25% 정도의 관세를 낮추거나 유예를 좀 받는 것이 좀 목표이기 때문에 한국이 이제 원하는 부분들을 협상 테이블에서 많이 이제 꺼내놓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뭐 일본이 먼저 협상을 했던 내용들 여기서도 역시나 최종적인 결과가 발표된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래서 뭐 하루 안에 모든 협상에 관련된 어떤 내용들을 타결할 수 있다라는 어떤 기대치보다는 뭐 일본과 인도의 사례처럼 일단 협상은 대체적으로 잘 마무리가 된 이후에 한꺼번에 미국에서 좀 발표를 좀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지금 주요 동맹국들을 좀 중심으로 해서 미국이 관세 협상을 이제 이끌고 있고 미국과의 이해관계에 좀 맞춰진 어떤 협상 결과를 진행하고 있다 정도 해석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역시나 최종국적으로는 뭐 중국이라는 이 가장 큰 미국의 어떤 협상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일부 동맹국들처럼 완화된 금리 정책보다는 조금은 상향된 그런 정책일 가능성이 좀 매우 높지 않을까. 다만 고율의 관세 부과에 관한 최악의 상황을 좀 피했다. 그리고 50에서 한 70% 정도 구간도 저는 좀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기 때와 좀 유사한 한 25%에서 40% 미만 선에서 대체적으로 어떤 이 품목별 관세 부과에 관련된 부과율들은 조금 다르겠지만 협상을 통해서 그 정도 선에서 좀 마무리될 수 있는 가능성은 그래도 좀 높아지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해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뭐 관세 협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이제 오늘 저녁에 9시에 이제 본격적으로 협상이 시작될 것이다라는 소식도 알려드렸고요. 또 2+2 관련해서도 장관 회담이 있을 예정이다라는 점 포착해 보시면서 또 뉴스도 계속해서 체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제 어닝 시즌이니만큼 개별 종목들의 이슈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어제 테슬라 실적이 또 나왔습니다. 사실은 좀 부진한 실적이 나올 것이다라고 모두들 예측은 하긴 했지만 실제로 실적이
나쁘게 어닝 쇼크가 나왔죠. 하지만 이 시장은 괜찮게 반응을 해줬습니다. 상승세로 마감을 했고 애프터 시장에서도 그래도 상승으로 마감을 했거든요. 아무래도 머스크 이 CEO에 대해서 조금은 이제 테슬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있는 것 같고요. 테슬라에 대한 시총이 변화를 했습니다. 10위 바뀌었는데 지금 9위로 다시 들어왔거든요. 네. 좀 이거에 대한 테슬라의 뭐 투자 전략이라든지 앞으로의 향방은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 지난 1분기 월간 인도량에서 어느 정도 실적의 추정치가 예측이 됐기 때문에 네. 악재가 그동안 주가로 좀 충분히 반영을 좀 되지 않았나. 1월과 2월 데이터가 비테슬라 업체들의 이 유럽 그리고 미국 시장 안에서에 대한 약진이 확인됐지만 테슬라의 경우에는 뭐 1월과 2월 인도량이 유럽에서 참패를 좀 했죠. 이 부분은 뭐 중국과 유럽 그리고 한국 시장에 대비해서도 크게 좀 밀리는 수치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실적의 우려감들은 주가에 좀 선반영이 좀 됐었고 매출액의 경우에는 시장 컨센 대비 한 9% 정도가 좀 감소했습니다. 212억 4천만 달러를 좀 기록했었고 EPS가 0.27달러,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 40% 정도가 감소됐는데 수익 지표가 분기 기준에서 보면 40%라는 것은 굉장히 큰 폭의 일단 뭐 이익 감소가 좀 실현된 것이기 때문에 우려감이 있었고 이 부분은 전기차의 판매량이 좀 감소된 영향만 있었는가라는 관점에서 해석을 해보면 ESS 부분에서도 컨센 관련되는 뭐 매출과 EPS 부분도 순이익 지표에서는 좀 하회했던 기대치를 좀 하회했던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 봤을 때 일단 1분기까지만 하더라도 뭐 이전 4분기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ESS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에 대한 성장 기조가 확인되는데 전체 사업 부문별 이 이익 훼손이 이번 1분기에 좀 확인됐던 점, 이 부분은 좀 아쉽지 않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 다만 좀 컨퍼런스 콜에서 좀 언급했던 내용들을 보면 로보택시에 관련된 생산량을 60% 정도 상향된 300만 대를 좀 제시를 했는데 이게 2026년도부터 로보택시의 상용화로 좀 이어지면서 자율주행 부분에 관련된 실적이 반영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어떤 기대감을 좀 제시해줬고 다만 2025년도 연간 가이던스가 이번에는 좀 제시되지 못했어요. 통상적으로 1분기에 전체 연간 가이던스가 좀 제시되는데 이번의 경우에는 관세 리스크에 관련된 어떤 수요 예측 부분에 관련된 영향이 좀 크지 않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2분기의 가이던스가 좀 제시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앵커님께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일론 머스크의 정치적 행보가 최대 이 시장의 어떤 관심사였는데 왜냐하면 뭐 정부 효율부 수장직을 과연 이제 사임할 것인가 그 이전에 뭐 사임을 할 수 있다라는 전망들이 재차 좀 나왔기 때문에 이번 컨퍼런스 콜에 관련된 어떤 해당 내용도 좀 중요했는데 일단은 뭐 대통령 임기 동안의 일정 해당되는 어떤 이 수장직은 유지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좀 고수했기 때문에 시장의 어떤 이 기대감들은 조금 쇠퇴된 그런 모습이지만 다행히도 5월부터는 이 정부 효율부에 관련된 업무를 약간 좀 배제하고 난 이후에 테슬라에 집중을 하겠다라고 좀 발표를 하면서 이 부분은 시간의 상승 그리고 본장의 상승으로 좀 이어졌던 테슬라의 어떤 기대감을 좀 재차 좀 반영시키고 있는 구간이 아닌가. 그러니까 전반적인 어떤 기조는 1분기의 어닝쇼크 이후에 2분기 모델 Y의 생산량들이 좀 반영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실적의 개선 요인이 있고요. 그다음에 상반기 FSD 관련된 유로 서비스 관련된 부분이 실적이 좀 반영을 할 것인가. 그리고 2026년도에 로보택시에 관련된 상용화 전략 관련된 어떤 기대감들이 오히려 수급의 어떤 기대 요인으로 일부 좀 작용을 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번 실적은 좋지 못하게 나왔지만 지금 앞으로의 향방에 대해서는 기대감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이 모멘텀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도 집중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엔비디아 이야기도 잠깐 해보겠습니다. 지금 주가가 지금 100달러를 붕괴했다가 다시 올랐다가 지금 변동성이 굉장합니다. 특히나 이 H20 칩에 대해서 중국의 수출을 제한이 되면서 더 한번 출렁이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하회에서도 또 이런 문제가 나와서 더 저사양 AI 칩에 대한 대안까지 생기면서 엔비디아는 다시 한번 조금은 긴장감을 주게 되는 그런 시장의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주가 조정에 대한 우려 또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심리적인 어떤 지지선이라고 좀 불렸던 100달러가 좀 붕괴가 됐으니까 8개월 만에 좀 밀린 것인데 내용을 보면 지금 H20 칩에 관련된 규제 부분들 이것 때문에 사실 주가가 단기적으로는 사실 조정을 받은 건 맞죠. 네. 다만 지금 영향도를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전체 매출 포션 한 9% 정도니까 이 부분이 총액 관점에서 이게 장기화가 된다면 한 10% 미만의 매출이지만 뭐 실질적인 실적 타격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고 이 부분이 조금 더 장기화가 좀 된다는 과정에서 보면 약 55억 달러 정도에 대한 이 피해가 좀 예상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뭐 재고 약정 충당금이라든가 재고 손실 비용 같은 것들이 좀 반영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회성 내지 장기 비용으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시장의 리스크 요인으로 좀 반영되지 않았나. 여기도 해서 뭐 중국의 화웨이가 저사양 AI 칩이죠 910C를 다음 달에 좀 출시한다라고 좀 발표를 하면서 중국 내 입지가 줄어드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들이 좀 노이즈가 되면서 100달러 밑에를 좀 하회하는 그런 어떤 빌미를 좀 제공했는데 다만 이제 910C 칩이 엔비디아의 H20 칩과 좀 비교했을 때 사양별로 또는 뭐 생산 수율 관점에서 과연 대량 양산이 좀 가능할 것인가라는 게 좀 시장이 좀 관심이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예상되는 초기 생산 수율을 40%, 맥스 기준에서 한 40% 정도이기 때문에 초기 수율이 굉장히 좀 불안정하지 않을까라는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이 부분은 H100 칩에 대해서 성능별로 보면 최대 한 70% 정도밖에 좀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많이 쳐줘서 70%고 대체적으로 한 50에서 한 60% 정도의 수준에서 이 구동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 그렇다면은 일단 뭐 중국의 입장에서 H20 칩의 장기적인 어떤 수출 규제가 된다면 선택지가 좀 없는 셈이죠. 그래서 화웨이가 반사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높지만 대체적으로 뭐 중국과의 어떤 이 관세 협상에 관련된 협상용 카드로서 역시나 활용될 수 있는 부분들은 향후에 관세 리스크가 좀 완화되는 구간에 중국의 저사양 칩인 H20 칩이 다시금 수출이 좀 재개될 수 있는 가능성은 좀 높다는 관점에서 해당되는 영향도를 너무 단기적으로 그리고 무리하게 확대 해석하는 것은 조금 더 지나치지 않나라고 좀 판단해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아무래도 뭐 엔비디아의 H20 수출에 대해서 제한이 있는 만큼 굉장히 우려감이 많았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좀 더 멀리 보자면 그래도 이렇게 불안할 필요는 없다라고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화웨이 910C 칩도 지금 중국 시장을 커버할 만큼은 아니기 때문에 이 점도 포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메타 이야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메타에서는 CEO가 지금 그 메타 주식 1조 원 정도를 매도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중국 대형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광고 예산을 줄이게 되면 지금 메타에서도 굉장한 손실이 있을 것이다라는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거든요. 메타도 사실은 지금 불안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에 대한 투자 전략은 또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우선 뭐 메타가 보유지분 한 110만 주를 좀 매도를 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이 사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 관세 리스크가 발효되기 이전에 상호 관세가 발효되기 이전에 회피성 매도를 한 것인가 이런 추측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반독점 소송이 제기되기 이전에 사실 이 고점에 형성됐던 메타 주식을 팔아치운 것이 아닌가라는 어떤 전망도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에 대한 관련된 부분들은 어찌됐든 이 오너의 어떤 매도에 관련돼서는 투심을 좀 위축시켰던 일부 노이즈가 좀 됐겠고 다만 매도처가 첸 저커버그 이니셔티브라는 이 자선단체에서 보유 중인 지분이에요. 이 부분은 저커버그가 이제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지분이라기보다는 재단에서 좀 보유하고 있는 지분이라는 관점에서 일단 일부 좀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확대 해석은 다소 좀 금물이 좀 되지 않나라고 볼 수가 있겠고 다만 전반적인 어떤 시장의 수급들이 반독점법 소송이 뭐 구글도 마찬가지고 지금 메타까지 확대되고 있는 움직임에서 향후에 소송에 관련된 불확실성들이 또 다른 어떤 리스크 요인으로 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현실화가 좀 됐다 정도로 좀 해석할 수 있겠고 지금은 미국의 연방거래위원회가 이 메타에 관련된 반독점 소송을 다시 좀 제기를 했죠. 네. 다만 이제 반독점 사유가 좀 중요한 좀 쟁점이 좀 될 것 같은데 일단 2012년도죠. 메타가 인스타그램을 좀 인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는 왓츠앱을 인수하면서 SNS의 시장을 과점했다. 이게 이제 FTC의 어떤 이 반독점 쟁점의 어떤 사유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메타가 지금 인스타그램이라든가 왓츠앱 인수의 경우에는 FTC에 어찌됐든 좀 승인을 받고 난 이후에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사후에 논의하고 사후에 어떤 불복하는 것은 다소 좀 과한 것이 아닌가라는 어떤 반문이 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더해서 뭐 틱톡과 유튜브 같은 플랫폼까지를 모두 다 SNS 시장의 어떤 전반적인 어떤 범위 안에 좀 포함을 좀 시킨다면 우리의 어떤 전체 지분율은
높은 것은 아니다라고 좀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가 좀 쟁점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SNS 시장의 범위를 좀 얼마만큼 좀 볼 것인가 이거고요. 두 번째는 FTC의 이 사후 이 이의제기가 과연 좀 타당한 것인가 이 두 가지가 좀 쟁점일 것이기 때문에 사실 논란의 좀 여지가 있어요. 구글의 경우에는 일부 연방법원에 대한 어떤 소송이 확정이 좀 되면서 이 부분에 관련돼서는 일단 뭐 지적사항에 대한 세 가지 안건을 좀 번복하는 심리가 좀 진행 중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지금 메타의 경우에는 두 가지 쟁점이 사실 뭐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좀 많다는 관점에서에 대한 해석이 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최악의 상황에서 메타가 그러니까 패소를 좀 하게 된다면 지금 인스타그램과 이제 왓츠앱의 경우에는 강제 분할 매각이 좀 예상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매각이라는 부분보다는 이제 분리죠. 강제 분할 명령이라고 하기 때문에 뭐 메타 입장에서는 외형이 좀 축소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리스크 관점에서는 재차 좀 주목을 좀 해봐야 되는 포인트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메타에서는 아무래도 지금 소송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뭐 시장 SNS 관련해서도 이 범위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했을 때 실제 타당성의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 꼽아주셨으니까요. 이 점을 확인하면서 또 투자 전략까지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M7 기업들의 어닝 시즌이만큼 계속해서 이 발표가 이뤄질 예정이니까요. 이 점도 뉴스 계속해서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마켓 리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기업공시연구소의 변영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아침 코인 시황과 이슈 분석, 거기에 코인 지식 한 스푼까지 얻어가는 시간 코인 라이브. 먼저 코인 한 스푼으로 열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 코인이 이렇게나 많은데 왜 하필이면 비트코인만 그렇게 유명하고 1등 소리를 듣는 걸까? 오늘은 비트코인이 어떻게 그 자리까지 올라가게 됐는지 그 이유를 한번 찬찬히 풀어보려고 합니다. 비트코인은 2009년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정체불명의 인물이 만든 프로젝트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출발점은 기존 금융 시스템에 대한 반발이었는데요. 기존 은행처럼 중앙에서 모든 걸 통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분산형 금융 시스템을 만들고 싶었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누가 이 시스템에 자발적으로 참여할까? 였는데요. 아무리 시스템이 좋아도 참여하는 사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토시가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를 떠올립니다. 바로 컴퓨터 자원을 제공한 사람에게 비트코인을 보상으로 주자. 이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채굴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 채굴 시스템 단순히 그냥 돈을 주는 구조는 아닙니다. 참여자들이 암호학적인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각종 거래 정보들이 블록에 하나하나 기록이 되고요. 이 블록들이 줄줄이 연결이 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블록체인이라는 장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신뢰를 사람이나 기관이 아닌 기술로 확보하는 방식인 거죠. 참여자들은 자기 컴퓨터로 일종의 퍼즐 같은 문제를 푸는데 이걸 제일 먼저 푸는 사람이 비트코인을 보상으로 받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 이 비트코인 처음 나왔을 땐 사람들이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냐면 현실에서 쓸 데가 없었거든요. 그냥 인터넷에 떠다니는 디지털 숫자 같은 느낌이었는데요. 근데 이 인식을 완전히 바꿔놓은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유명한 피자 사건입니다. 2010년 미국의 라슬로 하니츠라는 개발자가 비트코인 10,000개를 내고 피자 2판을 사 먹은 겁니다. 그 당시엔 10,000개가 한 $40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근데 지금 그 10,000개는 무려 수천억 원의 가치입니다.
상상도 안 되죠. 이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비트코인이 실제로 무언가를 사는 데 쓰였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디지털 자산이 현실 세계에서 화폐처럼 쓰일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첫 번째 사례였던 겁니다. 비트코인이 특별한 이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공급량이 딱 정해져 있다는 건데요. 총 발행량이 2,100만 개로 제한돼 있고 그 이상은 절대 나올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반감기라는 시스템인데요. 이건 4년에 한 번씩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2009년엔 블록 하나를 채굴할 때 50비트코인을 보상으로 받았는데 2024년에는 3.125 비트코인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 반감기는 단순히 채굴자 수익만 줄어드는 게 아니고요. 시장에 나오는 비트코인 자체가 줄어드는 시기이기 때문에 가격에도 꽤 큰 영향을 미치는 이벤트입니다. 실제로도 과거 반감기 이후에는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올랐던 사례가 여러 번 있었는데요. 그래서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이 반감기 효과가 항상 주목받는 이슈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개인이 비트코인을 직접 채굴한다는 건 사실상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채굴 난이도가 너무 높아졌기 때문인데요. 초창기엔 집에 있는 컴퓨터, 그러니까 CPU나 GPU만으로도 채굴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 달라졌습니다. 아식이라고 불리는 전문 채굴기가 없으면 경쟁이 안 됩니다. 이 아식 채굴기는요, 한 대 가격이 수백에서 1,000만 원가량 정도 하고요. 전기요금도 어마어마하게 나오기 때문에 요즘 채굴장은 거의 작은 공장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채굴 기업들은 태양광이나 수력 같은 친환경 에너지원까지 활용하면서 에너지 비용도 줄이고 환경 문제도 의식하는 모습인데요. 이제 채굴이라는 게 그냥 코인 좀 따볼까 하는 수준이 아니라 정말 거대한 산업으로 커져버린 상황이 됐습니다. 채굴 산업이 이렇게 점점 커지다 보니까 이제는 환경 문제까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게 됐습니다. 특히 2021년에는 일론 머스크가 갑자기 비트코인 채굴은 환경에 해롭다면서 테슬라의 비트코인 결제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비트코인 가격이 정말 크게 출렁일 정도로 영향력이 어마어마한 발언이었는데요. 이 일을 계기로 채굴업계에서도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고요. 요즘은 아예 친환경 채굴이라는 트렌드까지 함께 생겨나고 있습니다. 환경과 수익, 이 두 가지를 함께 고려해야 되는 시대가 된 겁니다. 그리고 요즘은요, 글로벌 채굴 주도권 싸움도 정말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2021년에 비트코인 채굴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보도에 따르면 여전히 전체 해시레이트의 55%를 비공식적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물밑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반면에 미국의 경우에는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서 채굴 기업들이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현재는 약 40% 정도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중국은 2025년부터 자금 세탁 방지 규정을 더 강화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글로벌 채굴 환경도 앞으로 계속 변화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보상 감소, 해시레이트 변화, 각국의 규제 움직임 같은 변수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흐름까지도 잘 체크해두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은 비트코인이 왜 1등 코인이 됐는지 그 역사부터 채굴 구조 그리고 현재 이슈까지 함께 쭉 살펴봤습니다. 코인을 볼 때 단순히 가격이 오르냐 내리냐에만 집중을 하는 게 아니라 이 기술이 왜 나왔고 또 어떤 철학과 시스템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지를 함께 이해하면 비트코인이 훨씬 더 입체적으로 다가올 겁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현재 코인 시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대 암호화폐 시장입니다. 암호화폐 시장 어제의 훈풍이 오늘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먼저 비트코인 살펴보시면 현재 2.5% 올라가면서 93,000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계속해서 탄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올해 안에 10만 달러 돌파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비트코인이 세계 자산 순위에서 구글을 제치고 당당히 5위에 올랐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다음으로 이더리움 살펴보시면 이더리움 오늘 4.6%가량 높은 폭으로 올라와 주면서 1,700달러 선 넘긴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 XRP도 2.58% 올라주면서 2.2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요 8가지 알트코인도 살펴보겠습니다.
역시나 알트코인에도 정말 상승세가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솔라나의 경우에는 1.34% 상승해 주면서 21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도지코인은 오름폭은 적지만 그래도 0.31% 올라와 준 모습입니다. 에이다의 경우에는 3% 올라와 주면서 1,000원을 돌파했습니다. 또 체인링크의 경우에도 5.97% 높은 상승폭 기록했고요.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위코인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두 자릿수 상승률 기록했습니다. 4,263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아발란체와 스텔라루멘의 경우에는 1% 안팎의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바이누는 오늘장 안에서 0.46%대 낙폭 그리면서 현재장 지나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다음으로 오늘 아침 빼놓을 수 없는 암호화폐 이슈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비트코인이 20% 가까이 급등하면서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회복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XRP도 다시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과거 상승장 초기와 유사한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암호화폐 분석가 도널트는 XRP는 현재 2달러 선에서 횡보 중이며 이는 상승 흐름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XRP가 2.7265달러의 저항선을 돌파할 경우 과거 사상 최고가였던 3.4달러에서 재도달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는 분석입니다. 반면 1.9달러 이하로 밀릴 경우 하락 전환 가능성도 경고했는데요. 도널트는 현재는 저점 구간이지만 시장이 강세를 유지한다면 곧 주요 저항을 향한 돌파 시도가 시작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XRP는 올해 초부터 상승세를 타며 데드크로스 우려를 해소한 바가 있어서 향후 중장기 회복세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전망에도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하루 만에 6% 이상 급등하며 8만 8천 달러대에서 9만 4천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번 랠리는 SEC 신임위원장 폴 애킨스 취임, 비트코인 ETF 자금 유입 확대, 그리고 달러 약세 등 복합적인 호재가 작용한 결과로 분석됩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상승이 새로운 불장 진입의 신호라며 비트코인의 최종 목표가를 18만 달러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기술적으로도 200일, 500일 이동평균선 돌파, 일목균형표 상단 돌파 등 강력한 반전 흐름이 확인됐고요. ETF 자금은 3일 연속 순유입됐으며 특히 지난 22일에는 하루 만에 9억 3천만 달러 이상이 몰리면서 기관 투자자의 매수세가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달러 지수 하락이 더해지며 비트코인이 대체 가치 자산으로 재조명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비트코인이 현재 중요한 전환점에 있다며 강한 매수세가 이어질 경우 10만 달러 돌파가 앞당겨질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이 4월 23일 하루 만에 10% 급등하며 1,800달러를 웃도는 가격에 거래됐습니다. 이번 상승은 미중 무역 갈등 완화 기대감에 따른 위험 자산 선호 심리 확산이 배경으로 분석되는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미 재무장관이 중국산 제품 관세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시장 분위기가 반전된 것으로 보입니다. 같은 날 비트코인도 6.5% 상승해 9만 4천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XRP, 솔라나, 도지코인 등 주요 알트코인도 일제히 강세를 보였는데요. 파생상품 시장에서도 이더리움 숏포지션 1억 달러 이상이 청산됐고 미결제약정은 하루 만에 16% 증가하며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된 모습입니다. 기술적으로는 20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며 단기 저항선인 2,100달러 돌파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일부에서는 과매수 구간 진입으로 조정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1,600에서 2,000달러 구간을 지켜낸다면 중장기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글로벌 자산 시가총액 순위에서 구글을 제치고 5위에 등극했습니다. 24일 기준 시가총액은 약 1조 8,640억 달러, 가격은 9만 4천 달러를 돌파하면서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했는데요. 이는 비트코인이 이제 가장 강력한 자산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같은 날 구글 모회사 알파벳 주가도 상승했지만 비트코인의 상승폭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최근 미국 현물 ETF에는 9억 달러 넘는 자금이 유입됐고 24시간 기준 비트코인 거래량은 592억 달러, 전체 암호화폐 시장 시가총액은 3조 달러 회복을 시도 중입니다. 한편 금은 여전히 1위 자리를 지켰고 엔비디아는 4위, 애플은 시총 3조 달러로 2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투자자 신뢰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며 이런 흐름이 자산군 전환의 초기 신호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지금까지 코인라이브였습니다.
4월 24일 목요일 글로벌 증시와이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알찬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